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그 서울대 선배, 동문 선배님들 또 많은 그 동문님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20, 30분 정도 강연을 하고 평소에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자유롭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교육개혁 다들 뭐 많이 관심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장관에 취임한 지 두 번째 장관입니다만 한 10개월 됐는데요. 저는 뭐 교육개혁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뭐 어려움이 있고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뉴스에 거의 매일 접하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지만 저는 위기가 기회고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한 것도 결국은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이만큼 성공한 나라고 또 교육의 힘으로 앞에서 용기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육이 저는 이제 그 크게 이제 한번 바뀌는 대전환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교육장관을 하고 이제 유엔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글로벌 교육 리더들하고 이제 같이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워왔던 그 교육 시스템은 더 이상은 이제 아니다. 큰 전환을 할 것이다 하는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전환을 할 때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퍼스트 무버로 갈 것이냐 했을 때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많이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국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세계가 볼 때는 가장 빠르게 교육 대전환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대전환의 큰 방향은 저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두를 위한 교육이 이제 교육 쪽에 이제 관련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Education for All이라고 해서 유엔에서 뭐 수십 년간 그걸 이제 교육의 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제 정책이나 노동 정책이나 이런 쪽은 그 글로벌 컨센서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육은 도대체 뭐가 글로벌하게 큰 방향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그 모두를 위해야지 뭐 특정 계층을 위한다거나 특정 재능을 가진 아이들만 교육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두를 위한 교육인데, 근데 모두를 위한 교육이 그동안 이제 정말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글로벌 고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모두를 위한다고 하니까 가장 이제 많은 국가들이 싫어하고 또 이제 쭉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은 표준화시키고 획일화시키는 거였거든요. 소위 공장형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소위 붕업 방식, 공장형 교육 뭐 이런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비판했습니다만 그런 방식이 결국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을 실패시키거나 아니면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교육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이 뭐냐 했을 때는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각자에게 맞춤식으로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뭐 재능이나 기술도 틀리지만 가정적인 배경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디에 사는지도 다 틀리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요. 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산업에서 종사할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하나의 해결하는 툴로 가져가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대한민국의 최근에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제 너무나 획일화되고 평등주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아서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교육위가 촉발되고 가속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부터 다시 맞춤 교육으로 대전환을 해야 되고, 맞춤 교육이 이제는 제대로 뿌리를 다시 내리게 되면 교육이 크게 도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다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맞춤 교육이 첫째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학생 맞춤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정에 맞춰줘야 되는 거고, 지역에 맞춰줘야 되는 거고, 산업과 또 사회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든,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어느 지역에서 살든 우리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누구나 공감하는 교육개혁의 목표일 거고요. 이제 그런 또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이제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큰 방향을 잡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큰 변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난제들을 교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저출산이 정말 이제 세계 가장 낮은 출산율로 지금 나오면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과연 이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저출산을 반등시킬지. 근데 많은 나라들의 그 저출산이 이제 사실은 저출산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내려가는데 이게 반등이 되겠냐, 이렇게 비관하시는 분도 많지만 프랑스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반등을 시켰거든요. 근데 반등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실은 그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돌봐주는 거를 본인 혼자만 그것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돌봄이라는 것이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돌봐주면 제일 좋아하십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1시 되면 다 집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1시부터 이제 오후 7시까지는 엄마가 일을 하게 되면 학원 백뱅이를 돌리거나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것이 굉장히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영유아 시기에 이제 보육과 교육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이제 교육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인데, 사실 3, 5세 가정 같은 거는 보면 이제 누리가정으로 해서 다 통합을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복지구성이 아니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교육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부처가 여러분들 정부에서 일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부처가 이렇게 두 개의 부처가 간장하는 일이 잘 통합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앞에서 용 총장님께서 한 해 25만 태어난다고 얘기하셨지만 과거에는 100만씩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100만이 태어나던 그때 인력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충분히 있고 또 예산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들은 이 아이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를 딱 입학하면 또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는 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오후에 아이들이 일찍 오면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선진국들 사례들을 보면 일단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시작하면 1시에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사실 학교가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이제 점심 다 먹고 나면 교장 선생님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교육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소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매니저로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공간이지만 그때부터는 새로운 팀이 들어와서 6시까지 축구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또 예술 활동도 하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돌봄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게 이제 시작되고 지금쯤이면 다 정착이 돼야 되는 그 자연스럽게 교육이 발전하고 진전을 했으면 당연히 그 학부모들의 욕구가 있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학교가 OS까지 돌봐줘야죠. 그런데 이게 하여튼 뭐 제가 뭐 지난 정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소위 제가 늘봄 학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늘 봄 같은 학교라는 뭐 이중적인 의미도 있지만 늘 돌봐준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초등 시절의 아이들이 학원을 뺑뺑이 돈다는 건 저는 그 두뇌 발달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마음껏 뛰어놀아야 될 시기거든요. 스포츠도 하고 예술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학원 가면 계속 영어 단어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은 정말 국가가 오후 4시간까지 책임지자 하는 게 늘봄 학교인데 그래서 온라인 이제 시범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워낙은 이제 2025년까지 이제 모든 학교에 도입하는 건데 한 해 당겨서 내년부터 이제 내년에는 2,000개 학교 1학기 때 또 2학기 때는 4,000명 더 해서 6,000개 학교 그러니까 초등이 우리 6,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이제 늘봄 학교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연말 내년 2학기만 때가 되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1시에 일찍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 통합은 이제 그게 뭐 남북 통일만큼이나 힘들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만 어린이집과 이제 유치원 간에 이제 이렇게 갈등이 많았고 또 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갈등을 이제 뭐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도 하려고 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저희가 이제 이 허들은 부처를 통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예 딱 그 결론을 내셨습니다.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다 가져가라.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복지부하고 교육부가 다 이제 합의한 안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그 어린이집 담당하는 이제 1국 3과가 다 교육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완전히 관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어떻게 서로 통합하고 교사 자격도 틀리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부처가 관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로 내려가면 이제 시청 도청에서 하는 어린이집 사업이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큰 변화지만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나의 이제 부처 기관에서 이제 정부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저비용 효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교육 시스템을 하겠다. 그래서 이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영유아 시기에는 유보 통합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제 6세에서부터 11세까지 초등기간은 늘봄 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0세에서부터 11세까지 아이들의 돌봄을 학교 교육 시스템이 만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 저는 저출산 끊임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 출산율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에 이제 큰 이제 그 사회적인 난제가 사실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제 뭐 교권 추락 또 지역 소멸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디지털 충격이라는 큰 또 산업기술적인 이제 충격이 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이제 그 교육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국가 교육 돌봄이 큰 이제 정책 방향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교육에 대해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환을 저희가 이제 좀 먼저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대학 계획입니다. 뭐 과제가 한 10몇 개 과제가 되는데 다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최고 수준의 그 돌봄은 거의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설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도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초등학교 가보시면 시설 되게 좋잖아요. 예산도 많이 지금 배정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아직도 이제 뭐 학교에 수영장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외국에 가보시면 그 초등학교에 수영장들 많이 있고 사실 이제 오후 시간에 수영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스포츠 당연히 많이 하죠. 근데 스포츠 시설들을 할 때 좀 이제 우리가 복합 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학교를 보면 항상 마을에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충분한 이제 땅 부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지 일부를 건물을 올려서 뭐 1층은 수영장, 2층은 아니면 지하층은 주차장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사회가 같이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지역들은 보면 도저히 땅이 안 나와가지고 수영장도 못 짓고 도서관도 못 짓는데 학교 안에다가 짓고 그 주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교육청과 이제 시청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협력 사업이 너무나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지었다 그러면 10개 레인이 있으면 5개 레인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5개 레인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물론 학생들의 안전은 보장해야 되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출입하는 출입구를 따로 둘 수가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서 수영한다든지, 다양한 좋은 모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 시설 복합화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몇 개 지역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울릉도 같으면 정말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울릉도 학교에 복합시설을 지어가지고 사실 울릉도가 지난번에 한번 대피시설이 없어서 공소경보에 나는데 대피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주차장도 하고 대피시설도 하고 또 아이들 수영장도 놓고 그런 시설을 짓는데 그러면 교육청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울릉도에서도 투자를 하겠죠, 같이. 그러면 이제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이제 맞춤 교실 혁명입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김인규 선배님께서 저를 이제 소개할 때 아시아 교육협회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잠깐 끝나고 한 10년간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KDI 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요. 그래서 KDI 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국제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듀케이션 커미션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제가 커미셔너 역할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듀케이션 커미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하게 교육의 혁신을 고민하는 국제기구였고요. 거기에 제가 커미셔너로 커미셔너가 27분 되는데 다 노벨상 수상자들 이제 그리고 국가 수반들 전직 이제 총리들 많으셨고요. 근데 교육이 워낙 지금 이제 중요한 변화의 시기니까 이런 이제 글로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서 이제 커미셔너도 하고 또 체어 역할을 했었습니다. 에듀케이션 워크포스 이니셔티브라고 거기서 주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지 거기서 제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던 게 AI를 활용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참 앞서가던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런 데서도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워낙 앞서가서 제가 이제 안식년을 한 해 보낼 수가 있어서 IASU에 가서 제가 1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선 모델들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에듀케이션 커미션이 글로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하는 그 새로운 학습 모델을 보고 이거를 글로벌하게 한번 터뜨려보자. 그래서 에듀케이션 커미션에 제가 건의를 해서 그럼 베트남의 학교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해서 베트남의 이제 외고죠. 거기 몇 개를 이제 실험으로 해서 그 당시에 영국 정부하고 또 이제 그게 AI를 활용한다는 게 AI 코스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하고 또 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이제 전문가들과 같이 베트남에 들어가서 한 2년을 실험을 했는데 너무 훌륭하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때 마지막 이제 시연을 할 때 제가 대구 교육청에 있는 그 전문가들 장학사님들을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베트남에서 이런 걸 하냐 정말 본인들도 정말 평생 꾸던 새로운 교육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관님 그 장관님 아니죠. 이걸 왜 베트남에서 하십니까? 한국에 와서 하셔야지.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아시아계 특별을 한국에 설립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이 모델을 한번 해보려고 한 2, 3년 계속 했는데 한국에서도 일부 이제 실험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델인가 하면요. 제가 이게 화면이 좀 지금 이제 디지털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잖아요. 그 교과서가 지금 2025년에 수학, 영어, 그다음에 코딩, 정보 이 세 과목은 2025년부터 교과서가 AI 디지털 교과서로 바뀝니다. 종이 교과서도 나오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정말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의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과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일종의 AI 코스웨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코스웨어라는 말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업은 당연히 교과서를 하는 것이 무슨 코스웨어라는 것은 수업에 쓰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수업에 무슨 소프트웨어를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외국에서는 이미 한 10년, 20년 전부터 코스웨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공격적으로 아마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그게 도입이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 수준까지 오기는 쉽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된 게 AI 기술이 도입된 것입니다. AI가 탑재된 그 소프트웨어는 교실 코스에서 활용될 때는 엄청난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25년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 교실이다, 수학 교실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아이들이 이제 수학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아이들한테 이제 펼쳐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니까 아마도 이제 랩탑이든 아니면 디지털 디바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인당 한 명씩 다 이제 태블릿이든 그런 것들이 될 텐데 그게 다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열면 이제 클라우드에 디지털 콘텐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걸 클라우드에 연결을 시켜서 아이들이 이제 그걸 보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교과서가 A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얘네가 이제 문제를 푸는 속도나 어느 게 틀리고 어느 게 맞고를 보면 한 시간 정도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면 얘는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고 어떤 데 소질이 있고를 AI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저도 교수를 했습니다만 여기 또 교직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아이들을 평가하려면 학기 시작해서 중간고사 시험 쳐봐야지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AI 디지털 교과서는 첫째 날 바로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클릭 몇 번 하는 걸. 그게 AI의 굉장히 큰 이제 그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이 마치 이제 그 AI 그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실에 아이들이 한 20명 있으면 선생님 한 명에 보조교사가 20명이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과서가 개별적인 지도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제는 20명의 보조교사가 생기는 거고 20명의 보조교사는 기존의 인간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개념도 다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문제를 풀게 해야 되는지 더 정확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목마다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학은 이런 기능들이 거의 완벽하게 지금 구현되고 있고요. 제가 베트남에서 그 실험할 때도 수학 과목을 했는데 지금은 뭐 영어나 과학이나 다른 과목을 급격하게 푸시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모든 학교에 보급해가지고 하는 나라는 아직 세계에서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2025년에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물론 이제 독일의 교육은 다 주정부들이 하니까요. 독일의 주정부 하나가 시작을 했고요. 또 미국의 몇 개 주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중앙집권적인 나라니까 국가적으로 이런 새로운 학습 시스템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 게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데 최적의 나라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이제 4가지 기술이거든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나라 뭐 지금 K-클라우드 하지 않습니까? 그 클라우드가 결국은 반도체 기술이거든요.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K-클라우드 뭐 네이버 카카오 다 여기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아마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 이런 K-클라우드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시작하지만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입니다. 그게 뭐 랩탑이 됐던 뭐 태블릿이 됐던 우리나라만큼 좋은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 만든 나라도 없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AI 플랫폼입니다. 이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우리가 처음 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근데 이제 교육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는 뭐 이미 우리 사교육 시장이 뭐 비판도 많이 받지만 워낙 이제 오랫동안 요즘은 수출도 많이 합니다. 베트남 가면 다 한국 컨텐츠가 수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개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대한민국의 교사님들이 워낙 굉장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새로운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제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려고 해도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고 또 이제 기존의 교과서를 만들던 교과서 회사는 종이 출판사들이거든요. 종이 출판사와 AI 테크 기업이 같이 협업을 해야지 이걸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칭데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또 컨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만나가지고 교과서 개발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게 저는 뭐 굉장히 좋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은 뭐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해서 우리가 검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4가지 요소가 우리나라만큼 강하다는 거거든요. 세계 전문가들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대한민국이 개발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장 핵심 문제는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과연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까? 지금 이제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교권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오히려 기회다 생각합니다. 교사들하고 함께 교육부가
회복을 못해 하는 거죠. 너무나 상처가 깊고 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큰 전환에 앞서서 먼저 회복을 하고 이걸 기회로 해서 새로운 역할을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연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선도 교사들부터 먼저 하고 또 교사들이 교사를 연수하고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교육 경쟁력이 이제 이런 큰 대전환을 통해서 이제 되겠지만요. 뭐 다양한 이제 지금까지 좀 잘 제대로 안 됐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다 고치고 있고요. 정말 10년, 과거 10년 동안 너무 많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뭐 제가 처음 장관하고 나서는 의도적으로 뭐 국내 문제를 뭐 전직 장관이 뭐 비판하고 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좀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자. 그래서 마침 또 에듀케이션 커미션에서 불러줘서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항상 배웠던 수시제가 또 지구 평천화 이렇게 해서 좀 글로벌에 기여를 많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일을 하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워낙 너무나 이게 훌륭한 모델이라서 대한민국이 먼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해서 일을 했었고요. 또 이제 유승민 대통령께서 또 불러주셔서 이게 제 운명인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좀 하는데 제가 좀 두 번째 장관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이제 공교육에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이번에 이제 교권 이전에 일어났던 이제 사교육 카르텔도 정말 그 부분은 뭐 대통령께서 아마 조국 사태를 수사하시면서 대통령께서 먼저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통령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는데요. 이 사교육의 카르텔이 얼마나 이게 뿌리 깊게 이제 교육계를 좀먹고 있는지 이 카르텔이 결국은 수능 문제까지도 사고팔고 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킬러 문화를 해가지고 모든 부산 아이들 다 학원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때 하나씩 지금 잘 문제 제기가 되고 킬러 문항 22개를 저희가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풀어봤습니다. 22문제 중에 한 문제도 못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문제도 푸시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교수분들 아마 아무도 못 풀 겁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짓을 아이들한테 했거든요. 정말 반성해야 되고 그 문제를 판 교사들 저희들이 정말 억울할 겁니다.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아이들을 사교육을 내보내면 안 되죠. 아이들을 어떻게든 공교육에서 책임지겠다고 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사교육에 풀어서 사교육을 내보내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겠습니다. 학교 폭력도 뭐 정말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입각해서 사교육 카르텔 학교 폭력이 제일 먼저 터졌습니다.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사교육 카르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직 교권 추가 이 세 가지가 연달아 터지면서 뭐 저는 너무 힘듭니다만 이거를 내가 있을 때 고치라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셔서 학교 폭력도 상당히 좀 근본적인 치유책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또 교권 회복 또 이제 큰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폭력 문제든 뭐 아이들 간의 이제 폭력 문제든 또 교사 교권 추락 문제든 이 학교 안에서의 그런 이제 책임과 이 권한이 이렇게 좀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학교라는 공간이 그냥 지식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공간이 아니고 아이들의 인성을 키워주고 또 이제 시민으로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자기의 권한이나 자유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그 책임도 당연히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보니까 과거 10년 동안 너무나 무너져 있었다. 특히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해서 인권만 그냥 막 강조를 하고 책임지지 않고 교권을 추락시키고 이렇게 편향된 그런 교육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향된 교육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의 학교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김민규 선생님 계십니다만 미디어하고도 KBS나 EBS하고도 이제 손을 잡고 좀 새로운 학교 만들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학교 내부의 이런 이제 변화를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정말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가 정말 이런 그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좀 범국가적인 캠페인으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사교육 경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르테는 반드시 저희가 획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교육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비전은 이제 AI 코스웨어를 활용하는 새로운 교실. 근데 이제 제가 그 AI 코스웨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AI 코스웨어를 활용하는 교실이 그럼 아이들이 하루 종일 스크린만 보고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그게 아니고요. 하이터치 하이텍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테크를 가지고 이제 AI 코스웨어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그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뭐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지식 전달을 AI 보조교사가 해주면 선생님들은 지식이 아니고 오히려 인성이나 창의성, 보다 인간적인 측면을 더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이 완전히 대전환이 됩니다. 이제 그런 모델 학교들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대전환을 이루는 학교들을 보면 오전에는 AI하고 공부하고 오후에는 선생님들하고 밖에 나가서 뛰어놉니다. 또 클럽 활동도 하고 뭐 프로젝트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하이터치 하이텍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게 제가 education 커미션에서 체어로서 그걸 이름을 붙여서 제가 저작권이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많이들 세계적으로도 좀 커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하이터치 하이텍 교육에도 앞장을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 모교에 와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대학의 그 혁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학의 혁신의 큰 방향은 이제 과감하게 벽을 넘는 대학 혁신입니다. 이 슬로건도 사실 대통령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워낙 부친께서도 대학 교수, 존경받는 대학 교수셨고 대학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부가 다 내려놔라 하는 게 대통령의 정말 강한 주문이시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장관 취임해서 앞에 제가 한 6개월 후에 제가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일 중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국립대학에 이제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은 이미 이제 제가 장관한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없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지역 국립대학들이 한 40개 됩니다. 뭐 부산대, 경북대 이런 데는 사무국장이 교육부가 파견한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 사무국장 자리를 다 민간에게 돌려주라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아마 이 교육부 출신도 계신데요. 그 자리가 몇 개인가 하면 27개입니다. 40개 한 국립대학 중에서 큰 국립대학들은 다 교육부가 사무국장을 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7개 중에 18개 자리는 소위 이제 여러분들 좀 공직에 계신 분들 알겠는데 고공단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급, 2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는 3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참 과장들이시죠. 그래서 그 28개, 27개 자리를 다 그냥 정부가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정말 맞냐. 그 정도로 과감한 계획을 한 겁니다.
대학가에 이게 이런 조치가 주는 시그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 어느 정부도 교육부의 27개 직위를 한꺼번에 없앤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마 이제 곧 발표하게 됩니다만 사무국장은 교수분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민간 전문가가 책임해도 되고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가 더 이상 대학 교육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강한 시그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배수진을 친 거고요. 강을 건너는 겁니다. 다시 안 돌아오게. 교육부가 대학을 규제하던 시대는 끝났다. 대학을 직접 규제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혁신 생태계를 지원해주는 그 혁신 생태계 안에서 대학이 호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교육부 장관이 대학을 출발한다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죠. 후진국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대학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1088년인가요? 볼로냐 대학부터 시작해서 근대 국가가 성립되기 전부터 대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이야말로 정말 독립적인 인간의 활력을 주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잘 안 알려졌지만 제가 그냥 판단,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정말 혁명적이다. 제가 이명박 시대 때도 정부 때 첫 장관 할 때 이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그 말들이 정부 국장 한 명 없애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런데 27개 자리를 없앤다고 이거는 거의 이거는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지금 초기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시작을 한 거는 그 대학에 대한 재정 권한을 절반을 떼서 지방정부로 넘긴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대학은 이제 교육이 워낙은 다 지방정부의 관할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첫 번째 장관할 때는 교육청으로 많이 입안을 했고요. 아직까지 그 교육청으로 입안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쪽을 제가 이제 두 번째 와서 이양을 하는 건데, 이것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부처가 부처의 권한, 재정 권한을 절반을 떼서 지방에 이양하겠습니까? 자신해서. 대통령이 워낙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믿게 되고, 재정 권한의 절반을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도마다 이제 라이즈 체제라고 해서 라이즈라는 게 리저널 이노베이션 앤 시스템 앤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대학이 호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시범을 7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시도지사님들 너무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경북이다 하면 경북이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누구와 파트너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경북이 갖고 있는 리소스가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경북에 있는 대학들이 도지사랑 힘을 합해서 새로운 비전도 만들어내고 거기서 인재도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경북에 있는 대학들은 다 교육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돈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나눠주는 돈의 절반을 도지사님한테 그냥 공짜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너무 환영하시고요. 거기다 더 얹어서 도에 여러 가지 지금 여력이 있는 것들도 합해서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 플랜을 발표도 하고 그래서 대학가도 상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의 이제 방향이 과감하게 벽을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교육부의 규제 벽도 과감하게 이제 허물기 시작한 거고요. 대학이 사실은 그러면 교육부가 규제를 다 내지 않습니까? 대학이 과연 잘할까? 이게 굉장히 큰 퀘스천만 그죠, 사실은. 대학이 잘 못할 거다 하는 가장 큰 사례가 사실은 전공과 영역 간의 벽입니다. 반도체가 그렇게 유망한 사업이고 모든 아이들이 또
IT 쪽으로 공부하고 싶다는데 죄송합니다만 서울대 반도체 전공이 뭐 20, 30년 똑같이 숫자가 극히 제한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스탠포드 같은 데는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하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보다가 반도체 정말 하고 싶어 하면 하고 싶은 아이들은 다 반도체 공부하게 해주거든요. 우리 서울대 아이들 뭐 얼마나 합니까? 그 아이들한테 들어올 때부터 전공을 다 정해놓고 너는 이 전공만 해. 그건 아니거든요. 들어와서 내가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자기가 뭘 하고 싶다는 걸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자기 진로에 대한 이제 탐색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데이 브루머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해보다가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해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 체계는 누구나 교수님들의 전공의 벽이 높아서 저는 그게 진짜 우리나라 미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교육부가 다 내놨습니다. 이제 교수님들도 내려놓으실 차이거든요. 우리 철학과 애들 몇 명을 꼭 대답해 주셔야 돼. 그건 본인의 그 편의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철학을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같이 뭐 부전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좀 내려놔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저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혁신의 가장 중요한 건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기 기득권을 안 내려놓고 혁신을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제 혁신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이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득권을 내려놨거든요. 27개 자리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절반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부분에서는 정말 교육권 내려놓고 다 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규제를 아직까지 다 못 풀었기 때문에 대학 규제 혁신국이라는 그 국에서 인허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임명됐을 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대학 규제 혁신국은 일몰이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이국의 마지막 국장이다. 그래서 계속 이 국장님한테 그 일몰 플랜을 계속 제가 그 분기별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거는 완전 일몰 플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대학 규제 혁신국을 일몰합니다. 그러면 교육부 조직에 대학 규제 이름이 없으십니다. 물론 이제 법이 다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대학 규제가 일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규조실이나 인재실 다른 식으로 이제 좀 일부 담당을 하다가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 소멸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교육부가 규제별로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다 그 시작이지 대학교의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대학교이 정말 완성되려면 전공과 영역의 벽을 교수님들이 내놓으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이제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과 대학 간에 쌓아놓은 벽을 이제 허물어야죠. 지역 사회, 지역 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이제 지역 대학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글로컬 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지역 생태계, 현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30개 대학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스타디 코리아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해외 유학생이 지금 한 17만 정도 되는데 이걸 30만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해외 유학생이 질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질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얘네들이 와서 정착을 하는 모델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님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를 잘 해서 이제는 그 인구 절벽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을 대학에서 유치해서 이 아이들을 정착시키자 하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만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일단 정착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이 오면 그
지역의 몇몇 대학들 보면 그냥 학교 전망을 못 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예 유치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뭐 경북 지역에 우리는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는 뭐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인재 수요가 있으면 그걸 국내에서 젊은 아이들이 너무 적으니까 뭐 인도네시아에서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러면 아예 그런 목적을 가진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부가 그 유학 유치원을 주요 국가에 파견을 시작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이나 뭐 중국 이런 데 파견을 해서 이제는 그 대학이 이제 그 독자적으로 그냥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교육부가 도와주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제 유치를 할 때 이제 그 해외 대학하고 이제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뭐 고등학교들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관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유치를 하기가 되게 힘들고 뭐 브로커들을 통해서 유치하면 진짜 그거는 완전히 그냥 그 돈벌이만 하는 것이 아이들 그 활용이 안 됩니다. 뭐 한국 학생들 너무 불만이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와서 뭐 수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인재 유치 전략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유치하면 법무부에서도 특별히 이제 허가를 해준 게 그 아이들한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많이 넉넉하게 허용을 해서 좀 일부 부족한 부분은 아르바이트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교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하는 방안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워낙 해외에서 지금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돈벌이 하는 그 브로커들한테 맡겨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들도 이걸 돈벌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발전에 그 역할을 하는 인재를 유치하는 그런 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같이 지자체랑 짜가지고 그 전략에 맞춰서 인재를 유치하는 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인구 문제를 지금은 아무리 저희가 저출산을 완성시킨다 하더라도 당분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인력 1년간 해소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좀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